사람들은 저를 보며 하나같이 입모아서 부러운 녀석이라고들 합니다. 그들의 그런 심정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정말 운이 좋게도 대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주머니에 한 푼도 없어서 서울에서 제대로 된 자취방 하나 못 구하고 있는 신세인데 말입니다. 똑똑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는 기사식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저히 지금 제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서울에서 자취방을 구할 수 없었죠. 영업시간이 끝난 지 한참 지난 야심한 밤이었지만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리며 이내 문이 열렸죠. 안에서 나오신 여성분이 나오셨는데 저도 모르게 한참 동안이나 그녀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안 본 지 그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미모는 그대로셨거든요. 다만 그 고운 얼굴에 왜인지 상처가 늘어 있었죠.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아마 남편 때문이겠죠. 원래 그 자리는 제 자리였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 망할 사람이 아주머니의 옆에 있었죠.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그 자리는 제 자리였을 건데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그녀도 저를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많아 보이는 복잡한 심경이었죠. 저희는 한참 동안이나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정적이 흘렀죠. 먼저 정적을 깬 건 아주머니의 떨리는 입술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저를 보시는 표정이 상당히 오묘하셨죠. 정말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오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야? 저는 바로 본론을 말하려고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아주머니의 저에 대한 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이곳에서 나가야만 했으니까요. 아마 그 사건 때문에 저를 엄청 원망하고 계시겠죠. 호의를 거절하는 것을 떠나서 아예 아주머니를 버린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원래 의도는 여기 와서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었지만 이제 그게 불가능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아주머니에게는 새로운 남편도 생겼고 무엇보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으니까요. 아직까지도 저에 대한 마음이 있을 리가 없었죠. 지금 여기 찾아온 것도 정말 너무 염치 없는 행동이었죠.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의 아주머니가 조금 볼을 붉히시더라고요. 아마 날이 쌀쌀해서 그러셨던 것 같았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염치 없었죠. 여자친구 때문에 나갔는데 돈이 떨어지니 다시 여기로 돌아온 게 말이죠. 그것도 아주머니를 위해 돌아온 게 아니라 저렴한 값에 숙박을 해결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염치 없어서 돌아서려는 찰나 제 코끝을 향기롭고 고혹적인 향이 찌르며 제 팔목에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주머니께서 제 팔목을 잡고 계셨죠. 제가 그걸 빤히 바라보자 아차 싶으셨는지 팔목을 놓으시고서는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무언가 할 말이 많아 보이셨죠. 그러다가 이내 큰 결심을 하신 건지 크게 숨을 내쉬고서는 떨리는 입술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와. 네? 예전처럼 돈이 없어서 여기서 지내려는 거 아니야? 괜찮으니까 들어오라고.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떠났는데 이번에도 다시 받아주시겠다니요. 아마 저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이실 텐데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분도 이제는 있으셔서 괜히 저 기사식당에 저를 들여다 놓았다가 그걸 들키기라도 한다면 엄청 곤란한 상황에 빠지실 게 분명한데 빨리 들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시며 안으로 들어오라며 말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도 내지 않고 피도 섞이지 않고 심지어 돈을 땡전 한 푼 내지 않는 나를 왜 다시 받아주시는지 말입니다. 그때 사건 때문에 앙심을 품으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예전과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었죠. 예전과는 분명 달라지셨을 게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안 들어와? 아주머니께서 고개를 갸웃하시며 말했죠. 저는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선택지 따위는 없었죠. 갑자기 발령난 서울, 거기 월세는 제가 감당할 수는 없었죠. 대기업 월급이라면 감당할 수 있지만 제 월급의 대부분은 친가에 보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 여자친구도 처음에는 제가 대기업이라고 좋아했지만 제 월급 대부분이 친가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슬금슬금 저에게서 멀어지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어차피 선택지가 없었죠. 기사식당 내부로 들어갔는데 조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 내부로 쭉 들어가면 방이 하나 나오는데 원래 저는 거기서 숙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허름했었죠. 침대는 삐걱대고 아침에 해가 뜨면 눈이 부셔서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죠. 침대도 엄청 깔끔해 보였고 암막 커튼도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아주머니를 바라봤죠. 여기서는 저 말고는 아무도 지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자면 돼.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지내시는 곳은 이 방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큰 방이었거든요. 즉, 아주머니는 이곳을 전혀 쓰시지도 않는데도 이곳을 엄청 꾸며놓으신 것이었죠. 설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기다리신 건가? 대체 왜?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의 아주머니는 피식 웃으시며 말하셨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니까 푹 자고 내일 보자. 그 말을 남기고서는 저쪽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도 확실히 너무 피곤하긴 했기에 바로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정말 너무 푹신하고 좋더라고요. 몸이나 주변 환경은 잠을 자기에 최적의 상태였지만 제 머릿속은 무척이나 복잡했죠. 대체 왜 이렇게 해주신 건지 말입니다. 저에 대한 복수 때문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건지. 정말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지나치더라고요. 그럼에도 몸이 너무 피곤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눈이 떠지자 정말 맛있는 냄새가 제 코끝을 찔렀죠. 저는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알림은 울렸지만 저는 깨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푹 자서 그런지 컨디션은 좋았습니다. 기사식당 근처가 바로 회사라서 시간 여유도 있는 상태였고요.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그러자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깼어? 순간적으로 저는 그 미소를 보고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정말 40대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운 피부에 수수한 이목구비. 누가 보더라도 예쁘다는 소리가 나올 만한 외모를 지니셨습니다. 아침에 보니 훨씬 더 빛나는 미모였죠. 다만 그 고운 얼굴이 지금 결혼한 남편 때문에 점점 상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마음 같아서는 만나서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죠. 저는 오히려 남편이 이곳을 오지 않기를 바라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만약 아주머니와 제가 같이 살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게 분명하니 말이죠.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엄청난 진수성찬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아마 아침 준비를 하고 계시는 듯했죠. 정말 맛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아마 남편을 위해 차리고 계신 거겠죠. 그 식사를 차리고 계신 아주머니의 표정도 상당히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때리긴 하지만 아주머니는 남편분을 좋아하시는 듯했죠. 참 부러웠습니다. 아주머니가 차린 저런 진수성찬을 매일마다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군침이 돌더군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도 했고요. 저는 아주머니께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죠. 평소처럼 그냥 편의점에서 빵 하나 사서 먹고 가려고 했죠. 원래는 조금 서러웠지만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나가려는 저를 보고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가? 저는 의아함을 가지고 쳐다봤죠. 이거 먹고 가. 너 때문에 이렇게 준비한 건데. 그러면서 요리들을 식탁 위에 올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볼을 꼬집어봐도 현실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평소와 달리 엄처한 게 진수성찬을 먹고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회사는 가까웠기에 도보로 걸어갔죠. 원래라면 그 시간에 이어폰을 꼽고 시사 공부를 합니다. 아무래도 고졸이다 보니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살아남기 위해서 배웠죠. 그럼에도 멸시의 시선을 계속 존재했고 저는 저를 끊임없이 증명해내야만 했죠. 고졸이었기에 대졸보다 훨씬 지식이 많아야만 간신히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뉴스들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이 아주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왜 그때 아주머니를 버리고 여자친구를 선택했던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 말입니다. 그때 아주머니를 떠날 때 그렇게 원망스린 눈빛으로 저를 보시던 건 잊을 수가 없었죠. 무슨 다른 의도라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나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일까?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우선은 그런 건 잠시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래야만 제 부모님과 제 동생들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저희 집은 제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부모님들도 일을 하시지 않는 상황이셨죠. 동생들은 전부 미성년자였고요. 그래서 저는 가수라는 꿈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도 대기업에 취직해서 남들 앞에서 깔보이진 않지만 정작 회사에서는 고졸이라고 엄청 무시당하기 일상이었죠. 그래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 부모님과 제 동생이 살 수 있으니 말입니다. 회사에 출근하니 제가 가장 먼저 와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선배들의 컴퓨터 전원을 켜고 책상들을 닦기 시작했죠. 원래 이런 건 본인들이 직접 해야 하지만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고졸로 이 대기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배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자신의 자리에 앉더니 깨끗한 컴퓨터와 책상에 흡족해 하더군요. 이게 바로 제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들어온 팀장은 자기 자리에 앉더니 인상을 찌푸리고서는 말하더라고요. 야! 호칭도 없는 표현이었죠. 아예 사람으로 존중도 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칭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부서 사람들 모두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알 수 있었죠. 바로 저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그쪽으로 다가갔죠. 그러자 팀장님이 자기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하더라고요.
여기 먼지 있는 거 안 보여? 모니터 왼쪽 모서리 끝에 정말 작은 먼지가 묻어 있었죠. 그 뒤로는 저에게 온갖 모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아내분과 싸우신 듯 했죠. 그 스트레스를 저에게 완전히 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작은 트집을 하나 잡아서 말이죠. 다른 팀원들도 그걸 보고서는 조금 심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누구도 입을 번긋하지 않았죠. 그야 괜히 밉보였다가는 자기만 손해니까 말이죠. 그래도 저는 견뎠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남는 방식이었고 이렇게 해야만 제 가족이 살아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죠. 팀장은 저에게 온갖 폭언들을 쏟아내다가 이내 만족했는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 프로젝트는 잘 준비하고 있지? 네, 물론이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해봐. 그러면 이번에 네가 승진할 수 있을 테니. 저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서는 자리로 들어왔죠. 원래 고졸이 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더라도 승진은 꿈도 꾸지 못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몇 년 다니다가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만 저에게는 승진의 기회가 왔습니다. 원래는 불가능하지만 팀장님께서 된다고 호언장담하셨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불안하긴 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원래 팀원들이 했던 프로젝트를 낼름 자기 공으로 돌리는 것으로 꽤 유명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승진의 권한도 없으신 걸로 아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팀장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죠. 애초에 저에게 다른 선택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퇴근한 야심한 밤에도 저는 혼자 남아서 야근을 했습니다. 정말 쓰러질 것 같을 때서야 퇴근을 했죠. 저는 밤 10시에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빵을 하나 사서 돌아가기 시작했죠. 우물우물 씹는데 고물을 씹는 것 같은 질감이었죠. 정말 맛도 없는데 식감도 별로인 정말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밥을 먹고 들어가고 싶은데 이미 근처 식당은 다 닫은 지 오래였고 혹시라도 연 곳이 있다면 너무 비싸서 제 주머니 사정으론 무리였죠. 그렇게 대충 배를 채우고 기사 식당으로 돌아왔죠. 역시나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도 내일을 위해 일찍 자고 계신 듯했죠. 저도 피해 안 주려고 조심히 들어갔는데 아주머니께서 깨셨는지 눈을 비비적거리며 나오시더라고요. 왔어? 죄송스러웠죠. 제가 문 여는 소리 때문에 깨신 듯 했으니까요. 저는 사과를 드리고 방에 들어가려는데 부엌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밥 안 먹었지. 해줄 테니까 먹고 자. 아니요, 먹고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웠죠. 자고 계신데 깨운 저를 위해서 밥까지 해주신다는 게 말입니다. 게다가 저는 돈도 한 푼 내지 않는데 말입니다. 진짜? 아주머니께서는 의외라는 듯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민망했죠. 그의 아주머니도 피식 웃으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금방 차려줄 테니까 먹고 자.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도 안 먹어서 그래. 나 먹는 김에 차리는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는 저를 위한 식사를 차려주셨죠. 엄청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진수성찬이었죠.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서 먹어. 제가 차마 못 먹고 있자 아주머니께서 피식 웃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아, 배고파라. 그러면 나 먼저 먹는다. 아주머니께서는 젓가락으로 음식들을 집어 드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언뜻 보기만 해도 상당히 배불러 보이시는데 억지로 먹고 계신 게 보였죠. 저를 위해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호의는 없어지신 지 오래일 게 분명한데 그게 아니라면 아주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습니다. 지금 아주머니에게는 남편분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남편분이 이 광경을 보시게 되면 정말 끔찍할 상황이 펼쳐질 게 너무 뻔했죠. 사실상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그래도 이번 한 번만 이러신 거겠지 싶었죠. 제가 온 첫날이니까 특별히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저는 엄청 이른 새벽에 출근을 합니다. 그때도 아주머니께서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고 계셨고 제가 엄청 늦은 시간에 퇴근할 때 즈음이면 항상 엄청난 진수성찬을 차리고 기다리고 계셨죠. 괜히 제가 부담 느낄까봐 본인도 몇 숟가락씩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여자친구가 있는 지금 아주머니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질 수 없는 걸 잘 알기에 금세 마음을 접었죠. 아주머니에게는 남편분이 계신 상태이니 말입니다. 그 뒤로 저는 사실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말고 다른 걸로 제 머릿속이 차는 게 싫었거든요. 반드시 이번 프로젝트에 성공해서 승진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저에게도 미래라는 게 생기니 말입니다. 지금 직급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제 월급은 계속 제 친가 쪽에만 가게 될 것이고 저에게 미래 따위는 없으니 말입니다.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제 월급이 반드시 올라야만 했죠. 그렇게 거의 한 달을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해서 프로젝트를 전부 끝낼 수 있었죠. 정말 엄청 몰입한 덕분인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완벽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었죠. 팀장님에게 검증을 받아야 하니까요. 제가 그걸 팀장님께 드리자 팀장님은 그걸 꼼꼼히 읽어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엄청 떨렸습니다. 워낙 깐깐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이니 말입니다. 팀장님은 그 프로젝트를 보고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제 프로젝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듯 했죠.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갈아엎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남아있는 시간은 5일 뿐이었죠. 그 뜻은 사실상 프로젝트 실패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팀장님은 저를 보더니 잠깐 계단에서 따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청나게 무거운 마음으로 팀장님을 따라갔죠. 아마 엄청나게 쓴소리 하실 게 뻔했으니 말이죠. 이따구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갈 생각을 하느냐부터 정말 온갖 독서를 받을 게 너무 뻔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계단으로 왔는데 팀장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시더라고요. 마치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시려는 듯했죠. 이내 확신을 가지셨는지 저를 보며 말하시더라고요. 이번 프로젝트 너무 완벽하게 잘 해냈다. 네? 저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죠. 팀장님이 누군가를 칭찬해주는 모습은 처음 봤으니까요. 그것도 저 같은 고졸 직원한테는 더더욱 말입니다. 이건 우리 회사에서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관점이야. 이것만 올라가면 정말 우리 부서는 엄청나게 주목받을 것 같구나. 팀장님께서 제 어깨를 두들겨 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했다. 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이 회사에 들어와서 난생 처음으로 받아보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으니 말입니다. 항상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제 능력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 말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였죠.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 같은 고졸도 노력만 한다면 이 회사에 큰 공을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나간다면 저도 승진을 해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지금처럼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뒤에 의아하신 말을 덧붙이시더라고요. 대신 이거 프로젝트에서 내 이름만 올리자. 네? 팀장 혼자서 이걸 했다고 해야지 우리 부서 위상이 상승하지. 이걸 너 혼자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믿겠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시끄럽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알겠어? 순식간에 엄청나게 살벌한 눈을 뜨신 채로 말했죠. 저는 그의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 수 있었죠. 저는 이 회사에서 까라면 까는 대로 해야 하는 최악자라고요. 이게 현실이었죠. 고졸의 백도 없는 제가 이 회사에서 살아남는 방식은 단 하나였습니다. 정말 머리숱도 보이지 않을 만큼 바짝 엎드리는 것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게 맞죠. 그의 팀장도 흡족한 웃음을 짓더라고요. 원래라면 여기서 끝냈겠지만 이번에는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 모든 걸 쏟아부은 프로젝트였기에 보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다만 팀장님이 확언하신 대로 제 승진만큼은 보장되는 거죠? 그의 팀장님은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야 당연하지. 뒷말이 조금 흐려지는 걸 느꼈지만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믿겠습니다, 팀장님. 그래, 오늘은 먼저 들어가 봐. 정말 수고했다. 저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정말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기뻤습니다. 승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마음 한켠으로는 팀장님이 내가 했던 프로젝트를 쏙 낼름하고서는 나는 내팽겨치는 시나리오가 계속 생각났지만 저는 애써 부정했죠. 어차피 저에게 선택권 따위는 없으니까요.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저를 세뇌시켰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말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시나리오들이 펼쳐졌죠. 하지만 저는 애써 부정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팀장님을 믿는 것 말고 저에게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고서 회사를 출근하고서는 알 수 있었죠. 정말 팀장이라는 작자는 혼자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낼름했더라고요. 도저히 화나서 못 참겠어서 잠깐 보자고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팀장님이 옥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저희 둘밖에 없었죠. 제가 따져서 묻자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거 알잖아. 미안하다며 능청스레 넘어가시려고 하더군요. 그때서야 제대로 알 수 있었죠. 팀장님에게 저는 그저 까라면 까는 대로 하는 만만한 직원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참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몰아붙이자 발끈하셨는지 평소와 다른 상기된 표정을 지으시며 말하셨습니다. 고졸이면 좀 주제를 알고 납작 엎드려서 기어. 네가 승진은 무슨 승진이야. 아, 대학도 안 나온 멍청한 애한테 이런 말 해봤자 못 알아들으려나. 그 말을 픽 던지고서는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애써 외면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고졸이라도 승진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제가 이루어낸 성취는 이렇게 항상 남이 낼름해서 자기 것인 것 마냥 포장을 하겠죠. 사실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지만 이제는 직시할 때가 된 것이었죠. 얼마 뒤 회사에 들어가자 제가 했던 공로로 사장님까지 내려와서 팀장님을 칭찬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면서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서.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걸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정말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더 원망스러웠죠. 그 일로 인해서 팀장님은 혼자서 더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죠. 너무나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저는 잠도 잘 이루지 못했죠. 매번 악몽을 꿨습니다. 제 신음소리에 아주머니께서 깨셨는지 방 문을 열어보시더라고요.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네요. 이번엔 차마 괜찮다는 말을 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저는 회사를 꾸역꾸역 다녔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매번 야근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 정신은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했죠. 제가 그렇게 힘들게 이루어낸 성취는 전부 다른 사람들이 낼름 가져갔고 결국 자신들의 공으로 돌렸으니까요. 저는 매번 열심히 일하기만 하고 제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었죠. 그럼에도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아무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하나 드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그제서야 회사는 저에게 휴식이라는 명목으로 연차를 내주더군요. 정신과에 가보니 번아웃 증후군이라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과는 돌아오지 않아서 완전히 다 소진된 상태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제 사정을 말하자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몇 년 안에 단명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 가족사에 대해 듣자 차마 더 이상 말을 꺼내시지 못했습니다. 집에 터덜터덜 걸어가는 길에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들 무슨 일이야? 그게 엄마 있잖아. 사실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정말 이대로 계속 쭉 이어간다면 40전에 단명할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차마 다음 말을 듣고 입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 가족 너무 잘 살고 있어. 동생 바꿔줄까? 얼마 지나지 않아 앳된 목소리가 휴대전화 너머로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형 덕분에 나 공부 잘해서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아마 이대로면 나 한국대학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밝고 명량하게 말하는데 차마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저 혼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상황이었죠. 낭떠러지에 저 혼자 서서 조금만 삐끗하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 모두요. 그 생각이 들자 오히려 차분해지더군요. 정신 차리자. 저는 애써 밝음을 유지했습니다. 아니 저를 세뇌시켜야만 했죠. 나는 괜찮다고 오히려 나는 이런 걸 즐긴다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 없으니까요. 제 자신도 속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살 수 있고 제 가족도 살 수 있죠. 아주머니께서는 오랜만에 들어온 저를 보고서도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왔어? 웬일로 일찍 왔네. 아내는 손님들이 엄청 많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야 당연한 게 지금은 영업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빤히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안 좋을 일 있어? 그럴 리가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지 말해봐. 아주머니를 저를 유심히 빤히 보시더라고요. 그의 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엄청 기뻐 보이는구만. 슬프긴 뭐가 슬퍼 보인다고? 그야 저는 엄청나게 환하게 웃는 표정이었으니까요. 그야 기쁘지 않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승진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주머니는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영업은 조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손님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엄청 단호하셨죠. 원래 이러시지 않는 분이셨기에 손님들도 적잖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와 저만 이 기사식당에 남게 되었죠.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정말 아무 일 없어요. 그의 아주머니는 빤히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역시 아주머니는 못 속이겠더라고요. 그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대기업에 취직했음에도 내 월급 대부분이 가족들 생활비로 나간다고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승진을 해야 해서 이번 프로젝트에 정말 미친 듯이 몰입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프로젝트가 빼앗길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다고요. 그의 아주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입술을 꽉 깨무시면서요. 그 누구도 제 상황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 이렇게 우중충한 이야기를 누가 좋아해 주겠습니까? 제 여자친구에게 말해봤자 피곤하다면서 전화를 끊을 뿐이었죠. 이기적이었죠.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별 놀랍지도 않죠. 하지만 아주머니는 정말 자기 일인 것 마냥 슬퍼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럼 차라리 이번 기회에 너 꿈을 펼치는 게 어때? 네? 너 오래전부터 가수가 되고 싶어 했잖아. 주먹이 꽉 쥐어졌죠.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집을 위해서 저는 가수의 꿈을 접고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빨리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면 저희 집이 풍비박산이 나니까요.
저는 너무 힘들 때마다 항상 음악 가사를 적으면서 휴식을 취하곤 했죠. 그러면서 가수가 되어 몇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상상을 하면 정말 너무 짜릿하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죠.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이 힘겨운 현실에서 벗어나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저도 너무 그러고 싶지만 현실은 제 그런 꿈을 펼칠 수 없게 만들었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희 집 상황 지금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그걸 아주머니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걸 모르실 리는 없으실 텐데. 내가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런 말을 꺼냈을까? 돈은 내가 너희 집에 매달 보내줄게. 네? 저는 눈을 휘둥그레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작은 돈도 아니었죠. 자그마치 몇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저희 집에 보내주겠다니요. 그리고 너 가수가 될 때까지 내가 뒷바자리 해줄게. 처음에는 장난이겠거니 했지만 아주머니의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정말 엄청나게 진지하신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아주머니의 상황도 별로 넉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식당이 아주머니가 가지신 거의 전 재산이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 뻔한데 그 돈으로 제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리는 것뿐 아니라 제가 가수가 될 때까지 뒷바라지까지 해주시겠다니. 원래의 저라면 남에게 빚지고는 못 살기 때문에 거절했을 겁니다. 아주머니도 너무 힘들게 뻔하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기회가 아니라면 저는 이 구렁텅이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대로 가면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단명할 것도 너무 분명했고요. 걱정하지 마. 나 여유 있으니까 이 기사식당 말고 다른 건물도 있고 말이야. 아주머니께서 웃으며 말하시더라고요. 저 건 분명 거짓말입니다. 아주머니께서 이 기사식당 말고 다른 수입원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신 거겠죠. 아주머니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이 확실했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아주머니의 저 거짓말에 속아야만 했죠. 그래야만 이 거지 같은 상황을 탈출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비겁하지만 말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저는 고개를 90도로 숙였죠. 그러면서 제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질질 흘렀습니다. 나는 아주머니를 버리고 여자친구를 선택했는데 아주머니는 나를 위해서 대체 왜?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어떤 짓까지 했는데 아주머니는 그럼에도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겠다니. 정말 제 평생 운을 아주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확실히 결심을 할 수 있었죠. 아주머니와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방에 들어가서 정말 늘어지게 푹 잤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잤는지 정말 너무 개운하더라고요. 제 컨디션이 이렇게 좋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출근 시간을 한참 넘은 시간이었죠. 이제 슬슬 마지막 출근을 해볼까. 제가 회사에 나가자 팀장은 잔뜩 화가 나 있는 듯했습니다. 제가 늦게 출근한 사실도 모르는 모양이더군요. 애초에 저에게 관심이 없으니까요. 다만 그 사람이 화난 이유는 자기 자리가 청소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걸 가지고 저에게 윽박을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아주 제가 봉인 듯했습니다. 평소였다면 저는 순응했겠지만 이번은 달랐죠. 저는 팔로 팀장님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놓으시죠. 그리고는 팔을 뿌리치고는 팀장님을 내팽겨쳤죠. 팀장님은 그 순간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당장 아픈 것보다 다른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이 무시당한 것에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겠죠.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나한테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윽박을 질렀는지.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자기가 당해보니 아주 부글부글 대더라고요. 그게 퍽이나 우스웠죠. 반말하지 마라. 뭐? 하급자가 한 공을 낼름 가로채서 기생충 주제에 나한테 반말하지 말라고. 그의 팀장은 전곡을 찔렸는지 이전에 보여준 적 없던 표정을 보여주더라고요. 얼굴이 완전히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나한테 밉보이고 이 회사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너 아주 매장을. 안 그래도 퇴사하려고. 뭐? 그에 저는 사표를 냈죠.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는지 팀장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너. 팀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당황한 듯했죠. 팀장은 사실 엄청나게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사람 건드리는 것도 봐가면서 건드리죠. 고졸이라도 배경이 좋다면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저같이 배경도 없는 녀석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죠. 아마 저는 팀장 입장에서 최적의 먹이였을 겁니다. 아무리 몹쓸 짓을 당해도 부양해야 할 가족 때문에 그만두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팀장도 안심하고 제 공을 가로챈 것일 텐데 제가 갑자기 퇴사하겠다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팀장의 표정은 꽤나 재미있긴 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하늘 같았지만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더군요. 그 팀장의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못 본다는 사실은 조금 아쉽긴 했죠. 저는 집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정리는 잘하고 왔어? 네, 시원하게 한 방 먹여주고 왔습니다. 그의 아주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잘했어.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너의 꿈을 위해 달려봐.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주머니를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그렇게 큰 돈을 남에게 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보내주시다가 그만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머니께서는 정말 꾸준히 제 친가 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고마워 덕분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산다. 항상 고맙고 너무 미안하다. 아주머니는 제 이름으로 계속 송금을 해주고 계신 것이었죠. 그래서 제 가족들도 제가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정말 저는 아주머니에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진 것이었죠. 아주머니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크게 보답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방법이 없었죠. 제가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공한 가수가 되어서 아주머니께 보답을 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원래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가수 생활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동기가 바뀌었죠. 아주머니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 아주머니가 정말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가 꽤 있었기에 어지간한 기획사에서 연습생으로 받아주지 않았죠. 그런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 하더군요. 그 덕분인지 정말 운이 좋게도 꽤 유명한 회사에 연습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죠. 진짜야? 네, 여기 보세요. 저는 아주머니께 명함을 보여드렸죠. 그러자 정말 자기 일인 것 마냥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싶었죠. 정말 위험했죠. 아주머니에 대한 제 마음이 점차 커져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차마 아주머니에게 어떠한 마음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머니에게는 남편분이 계셨고 무엇보다 그 당시 저희 자존감은 정말 바닥을 기고 있었으니까요. 돈은 벌지 못하고 매번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에 불과했으니까요. 객관적으로 보자면 가수라는 꿈 하나만 바라보고 삶은 내던진 불나방에 불과했죠.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내가 보증할게. 너를 못 믿겠으면 나를 믿어. 저도 못 믿는 저를 항상 믿어주셨죠. 심지어 부모님도 제 재능을 못 믿어주셨는데 아주머니는 믿어주셨습니다. 저조차도 제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긴 망망대해 속에서 아주머니는 항상 저를 믿어주시며 기다려주셨죠. 정말 이런 사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제가 무조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연습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죠. 그러자 처음에는 나이 많은데 신입이라고 무시하던 시선도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죠. 어느덧 제가 연습생 중에서 에이스가 되었죠. 모두들 제 말도 안 되게 빠른 성장폭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았죠. 그러자 한날은 소속사 대표님이 저를 따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씩 웃으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데뷔하니까 준비 잘 해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죠. 데뷔라니요. 몇 년을 연습생 생활하고서도 데뷔 못하는 사람이 한 트럭인데 제가 데뷔라니요. 너 충분히 재능 있으니까 잘 될 거야. 그에 정말 눈물이 찔끔 흐르더라고요. 그간 여기까지 오기 위해 힘들었던 과정들, 정말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를 믿어주시던 아주머니. 회사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내가 이곳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구나.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 기쁨을 아주머니와 나누고 싶었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기사 식당 내부에서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손님들도 황급히 나오며 엄청 당황한 눈치였죠. 저는 아주머니가 걱정되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내부에서 들린 음성을 듣고서는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아주머니 남편분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아주머니를 때리고 계셨는지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매달 달달이 돈을 왜 여기로 붙여주고 있는 거야? 그에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빨리 말 안 해? 그리고 너 손님들 말에 따르면 안에서 어떤 남자 먹고 재워주고 있다며. 그에 저는 차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한 달 뒤에 데뷔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된다면 제가 그렇게 그리던 데뷔는 물 건너 가는 것이죠. 저를 좋게 봐주시던 대표님도 사생활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저에게 실망할 게 뻔하고 제 데뷔는 영영 멀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안에서 저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황급히 시선을 돌리셨죠. 아마 저에게 못 본 척하고 가라는 뜻이었겠죠. 주인 아주머니는 계속 맞으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끝까지 남편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셨죠. 아예 저에 대한 것은 입도 번긋하지 않으셨죠. 제가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니 말입니다. 저는 차마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들어간다고 한들 뭐가 바뀌지도 않죠.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주인 아주머니께 갚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 뒤로 거의 연습실에서 먹고 자고 연습만 했습니다. 한 달 뒤에 데뷔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었죠. 대표님도 그런 저를 보더니 상당히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앨범 작업도 하며 한 달 뒤에 있을 곡 발표에 모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내일이 앨범 발표일이자 데뷔일이 되었죠.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아주머니께 연락을 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생활 논란이 터지면 안 되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인저. 그렇게 다음 날을 위해 일찍이 자리에 누웠는데 방 문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열어보니 대표님이셨습니다. 국은 정말 완벽하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밀어주기로 했으니까 잘 될 거야. 대표님이 제 떨리는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자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혈을 다해 기울인 작품이 실패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저는 신인이다 보니 유명세가 부족해서 불리한 면이 있었지만 대표님은 자기가 책임지고 저를 밀어준다고 하셨죠. 모든 게 저를 위해 돌아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단번에 차트에서 100위 안에 들 것이 자명했죠. 그렇게 저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 일어나 보고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예 차트에도 들지 못했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싶어서 대표님을 찾아가 봤는데 대표실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죠. 이번에 제 아들 밀어주시기로 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 밀어주기로 했던 친구 이름이 뭐였죠? 최민호랬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의원님 부탁이라면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정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는데 대표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모두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모두들 저를 보고서는 뻔한 반응을 예상했겠죠. 내거 돌려놔라 징징대는 이런 것이요. 그들의 표정을 보고 확신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내 제가 보인 반응에 그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 혼자서 올라가면 되는 문제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모두들 벙찐 표정을 지었죠. 정말 예상외의 반응이었을 테니 말입니다. 모두 잠깐 연기하고 말겠거니 생각했겠지만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죠. 정말 태연해 보였으니 말입니다. 사실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간 겪었던 고난을 생각하면 이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죠. 무엇보다 이렇게 좌절하고 있다고 뭐가 바뀌진 않죠. 그런 감정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을 여유도 없고 말입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해서 아주머니께 보답을 해야 하니 말입니다. 저는 그 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유명 SNS 어플들을 이용해서 저를 홍보해 나가기 시작했죠.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저조했지만 저의 가창력을 보고서는 점점 사람들의 팔로워가 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차트에서 제 순위는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저 대신 밀어줬던 친구보다 순위가 높아졌죠. 결국 본질이 중요한 것이었던 거죠. 그 뒤로는 탄탄대로였습니다. 온갖 유명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돈이란 돈은 전부 쓸어 담았죠. 전부 아주머니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정말 돈이라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벌었죠. 이제는 정말 아주머니를 찾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사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아니라 전혀 다른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아주머니가 불륜으로 판정나서 엄청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어서 이 기사 식당 건물이 전 남편 소유가 되었다고. 그걸 헐값에 팔아서 자기가 인수해서 여기를 쓰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아주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물었는데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돈이 없어서 엄청 시골에 갔을 거라는 말만 남기고서 말이죠. 저는 그 뒤로 시골 방방 곳곳을 찾아다니며 아주머니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아주머니는 어느덧 제 삶의 이유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일부러 작정하고 자취를 감추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사실상 포기를 하고 휴게소 식당에서 밥이나 먹고 올라가기 위해서 근처 백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 부엌 안에서 너무나도 아주머니와 닮은 실루엣이 보였죠. 손님, 주문 안 하세요? 저는 종업원의 말도 듣지 못한 채로 안으로 부엌 안으로 들어갔죠. 부엌 안에 있으신 분들 모두 저를 보고서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그야 당연했죠. 손님이 갑자기 대뜸 부엌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계셨죠. 저는 그녀의 팔목을 턱 잡고서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너무 찾아다녔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신데 이러세요? 제 팔을 뿌리치셨죠. 그때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는 마스크와 모자를 쓰지 않고서는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저는 결국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된 것이었죠. 우선은 밖으로 나왔는데 거기 사장님이 저를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완전히 화가 잔뜩 나신 표정이었죠.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거 정식으로 영업방해로 고소할 테니까 각오하세요.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야 제 자세한 맥락을 전혀 모르시니 말입니다. 여기서는 정체를 밝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외진 곳으로 가서 마스크와 모자를 벗자
사장님께서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내 저는 제 명함을 건네드렸죠. 그걸 확인하자 눈을 휘둥그레 뜨신 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 제가 대중에게 알려진 이미지는 엄청나게 선하고 바른 이미지였으니 절대 방금과 같은 짓을 하는 건 상상도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에 다행히도 해명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에 저는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말입니다. 그제서야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납득하신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궁금했던 걸 물어볼 수 있었죠. 지금 아주머니의 상태는 어떠신지 말입니다. 그에 사장님은 말하길 망설이시는 눈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본인한테 묻는 게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라 대답을 피하시는 눈치였죠. 그에 제가 부탁하며 사정사정하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일이 끝나면 불이 끝난 휴게소 식당에서 혼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다고.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월급이 통장에 꽂히는 족족 어딘가로 계속 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 계속해서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지만 그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서 아주머니 통장에는 쌓이는 돈도 없다고요. 아마 이대로라면 오래 살지 못할 게 분명하다고 말이죠.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도와주고 싶지만 사장님도 당장 급한 불 끄기 바쁜 처지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어쩌다 그 빚을 지게 된 건지 그것도 사채에 손대면서까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마 저 때문일 것이 분명하니 말입니다. 아주머니께서 그 기사식당이 남편 손으로 넘어가고 더 이상 돈이 나올 구멍이 없으셨겠죠. 하지만 저에게 제 가족들의 안위를 약속했기에 돈이 필요한데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채를 써서 제 가족들에게 보내주신 듯 했죠. 정말 대체 왜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시는지. 그런데 사장님이 말을 하다 말고 저쪽을 보며 혀를 끌끌 차시며 말하셨습니다. 저 빚쟁이 또 왔네. 하?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양복을 입은 험상궂은 남성이 저 가게로 들어가더라고요. 사장님도 곤란하신 눈치였죠. 저것 때문에 아주머니는 직장도 잃으실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죠. 그 험상궂은 남성이 아주머니를 보더니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공포에 몸을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아줌마, 분명히 오늘까지 이자 다 갚으라고 했지? 노력은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벌벌 떠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지? 좋게 말하면 이래서 안 된다니까. 그 말을 하고서는 아주머니의 멱살을 잡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멍하니 쳐다볼 뿐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염려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래도 사장님께서 주섬주섬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꺼내들었더니 녀석이 그걸 보고서는 그러더라고요. 신고하면 네 가족은 무사할 것 같아? 그의 사장님도 휴대폰을 내려놓으셨죠. 아주머니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 엄청난 좌절감에 빠지신 듯했습니다. 사실상 자포자기 하신 듯했죠. 녀석도 그걸 보고 확신을 얻었는지 아주머니의 뺨을 치려고 할 때 저는 그 손목을 낚아챘죠. 주변에서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너 이거 안 넣어? 녀석이 표정을 찡그리며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벗어나려 했지만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는지 말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형님들 올 건데 그때 이 꼴 보면 저 아주머니 더 위험할 텐데. 맞는 말이었죠. 사채업자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으니 말입니다. 결국 그 원인을 해결해야만 했죠. 얼만데? 뭐? 녀석이 픽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얼마냐고. 네가 갚아주기라도 하게 얼마지는 알아. 시끄럽고 빨리 계좌 불러. 보낼 수 있으면 보내보던가. 참고로 원금 3억에 이자 8억이다. 녀석이 픽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액수긴 했죠. 마음 같아서는 원금만 주고 싶었지만 확실하게 끊기 위해서 11억을 모두 보내기로 했죠. 애매하게 갚았다가는 그걸 빌미로 또 이자를 붙여대며 어떻게든 끈질기게 따라붙으려 할 테니 말이죠. 이내 뱅킹 알림음이 들리며 녀석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더군요. 뭐 10만 원은 보냈으려나. 그 말을 하고 들여다보는데 은행 어플에 떠있는 뱅킹 내역을 보고서는 녀석의 표정이 싹 굳었죠. 너 뭐야? 녀석의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당연하죠. 11억을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게 분명했죠. 아무튼 이제 완전히 해결된 거지? 다시 찾아오면 제대로 변호사 선임해서 가만 안 둔다. 아주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시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보시더라고요. 대체 어떻게든 저랑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아주머니는 순순히 저를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불안한지 손톱을 계속 뜯으셨습니다. 그야 11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갚아줬는데 뭐를 요구할지 두려우실 게 뻔했죠. 사채업자들한테 그렇게 시달리며 트라우마도 생기셨을 거고요. 저는 제 차에 올라타라고 했습니다. 평소라면 거부하셨겠지만 순순히 올라타시더라고요. 저도 차에 올라타자 저를 보시고 계셨죠.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아마 정말 뭐든지 할 심산이신 듯 했죠. 필요 없습니다. 네?
그의 엄청 당황하신 눈치였죠. 그야 당연하죠. 11억이나 썼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 아주머니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대체 무슨... 그 마을 끝으로 저는 선글라스를 벗었죠.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넋을 잃고서 바라봤습니다. 민호니? 아주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주머니 저예요. 저를 보더니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정말 잘 됐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제 코끝을 찌르며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저는 역시 아직도 아주머니를. 제 티셔츠가 눈물 범벅이 되었죠. 엄청 비싼 거지만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주머니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죠. 아주머니. 아, 너무 주책맞게 울었네. 미안.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보다 제가 아주머니 옆에 있어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아주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아마 정말 단순히 옆에서 친구로 지내겠다는 말로 오해하신 듯 했죠. 이건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그의 아주머니가 눈을 휘둥그레 뜨시더라고요. 저는 남자 대 여자로 아주머니 옆에 있고 싶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신 듯 아주머니의 볼이 새빨갛게 물들더라고요. 아주머니도 저를 남자로 보고 계신 듯 했죠. 너무 갑작스러워서 잠깐 생각할 시간 좀 줄래? 그 말을 하고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저는 차마 아주머니를 붙잡을 수가 없었죠. 그 이후로 저는 서울로 다시 돌아왔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만약 옆에 있으려는 마음이 동정심이나 부채의식이라면 그럴 필요 없다고. 하지만 만약 정말 사랑의 감정이라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그때부터 저도 진지하게 제 감정에 대해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만 솔직히 정확히 제 마음 상태를 정의를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연이 올라가고 댓글을 참고하여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사연자분의 뒷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